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진나라 황공 이야기에서 따온 말인데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아픔은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고 남겨진 자의 아픔을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의 사연자님도 이런 아픔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속에 작은 별을 품고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죠.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별 중 하나는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이름이 별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우리 딸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정도의 투병 끝에 하늘로 갔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누가 장담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엄마로서 저는 우리 아이의 마지막을 보지도 못했답니다. 산채로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전 남편과 그 여자 때문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혼을 하셨어요. 원인은 어머니에게 있었죠. 나름 지역 유지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성실한 아버지에게 반해서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고 제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손을 덜 타게 되자 아버지 대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네, 어머니의 바람이 원인이었어요. 그렇게 헤어지면서 어머니는 양육권과 친권을 아버지에게서 빼앗았어요. 당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를 키우겠다고 하셨는지 말이죠. 그것도 재판을 가는 한이 있어도 저를 내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머니에게도 모정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싶었죠. 하여튼 이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외도 불륜이라는 것에 민감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바람 피우면 그걸로 끝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시작했죠.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했지 바람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하지만 그중 몇몇은 바람을 피우다 제게 걸려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직장 동기가 주최한 소개팅에서였어요. 입시학원의 원장이라고 소개시켜주는데 좀 놀랐죠. 학원 원장이라고 하면 40, 50대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청 젊은 나이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은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활 리듬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주말에도 시험 기간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 다정하고 섬세했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저와의 만남을 미루거나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에 오냐오냐 하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었죠. 적지 않게 싸우기도 했어요. 저는 평소 화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편이에요. 이런 성격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런 제 성격에 대해서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생각을 제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에게는 바로 아기 천사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허니문 베이비였죠.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아이는 자연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새 가족이 생겼다고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히면 좋을까,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행복했었는데 한순간에 다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괜히 제가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병원에서는 절대 엄마의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상담 선생님께서 권해주셔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효과가 있는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제 생활도 이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툭하면 우는 것도 사라지고 조금씩 밖에도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성별도 모르는 첫 아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때에 일이 있다 보니 저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첫애를 그렇게 보내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봐주는 것이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고스란히 그 눈빛을 받아야 했던 저는 그런 시선들이 꼭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비밀을 지키고 있었죠. 첫애를 보내면서 남편도 저만큼이나 힘들어했었거든요.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사라지고 말이죠. 저는 그런 일을 또 겪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는 확실한 소견을 듣고 저는 당장 남편의 학원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원장실에 앉아 남편이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남편은 이야기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은 또 왜 그래? 울었어? 뭐야?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왔어. 뭐? 진짜? 진짜 아이래? 얼마나 된 거야? 혼자 병원 갔다 왔어? 언제? 남편은 활짝 웃으며 제게 질문을 쉬지 않고 해댔어요. 저는 기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왜 병원을 혼자 갔냐고, 무섭지 않았냐고 저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이제 자리를 잘 잡아서 걱정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했어요. 원장님, 수업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젊은 여자 한 명이 고개만 내밀고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저는 의아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새 보조 강사라고 하면서 지금은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 대신 들어가서 테스트를 좀 진행하라고 했죠. 수업 들어가. 나머지는 집에서 이야기하자. 나 갈게. 아니야, 너 먼저 데려다주고. 금방이야, 뭐하러. 혼자 갈게. 홀몸도 아니잖아. 네 말대로 금방이잖아. 내가 데려다주고 싶어서 그래. 오빠는 마치 제가 만삭의 임산부인 마냥
조심스럽게 저를 에스코트해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겼죠.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진짜 만삭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때 걸어다니게 놔둘 것 같으냐면서 웃는데 정말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술을 통해서 별이와 처음 만났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호흡기가 약해서 한동안은 인큐베이터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별이를 품에 안아본 것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3개월은 지나서였어요. 저와 오빠는 매일같이 면회가 가능한 시간대에 아이를 보러 병원에 왔어요. 오빠는 100일은 밖에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다고 들어서 그런지 제 탓인 것 같았죠. 다행스럽게도 약 100일 만에 제 품에 안긴 아이는 그 이후로는 큰 잔병 치레 없이 무럭무럭 예쁘게 자라주었답니다. 처음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엄마라고 불러주었을 때, 정말이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매 순간이 새롭기만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시간을 이대로 붙잡아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에 잠투정을 하면서 저를 깨워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애를 업고 있어도 갑자기 열이 올라서 혼비백산하며 병원을 달려가는 일도 제게는 다 소중한 기억들이에요. 저를 보고 웃어주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이런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남편은 새벽까지 아이를 챙기다가 잠들었어요. 덕분에 밤에는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저도 쉴 수 있었죠. 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남편은 다 큰 어른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엉엉 소리까지 내면서 울더라고요.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 아니겠느냐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이랬던 저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소아암을 진단받으면서예요. 갑자기 오른 열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아이의 호흡이 불안정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호흡기가 약했던 아이라 천식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인터넷에 찾아보니 소아암 중에서도 완치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아이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분명 우리 별이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투병 결과도 좋아서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의 하루는 별이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 제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거진 병원에 붙어 살았거든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때부터였어요. 전에는 매일 찾아오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격일로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아빠 바라기였던 별이는 아빠가 보고 싶다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미안해. 오늘은 보충 있는데 내가 중간에 시간 내볼게. 별이가 나 많이 찾아? 선생님 한 명이 수업을 빵꾸내서 지금 내가 대신 들어가 봐야 돼. 미안. 나도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줘. 학원 일 마무리되면 바로 갈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점점 아이를 보러 오는 것이 뜸해졌죠. 그리고 그만큼 저와 다투는 일도 많아졌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나도 바빠.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바쁘다고. 나도 알아, 바쁜 거. 그래도 당신이 원장이잖아. 다른 선생님들한테 수업 좀 맡기고 잠시라도 별이한테 얼굴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학원 애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별이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원장이 아니잖아. 나한테 수업 받으려고 오는 애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런 애들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기니? 왜 못 맡기는데? 당신이 그런 일 하라고 선생님들 뽑았잖아. 그 선생님들은 뭐라고 당신이 다 들어가냐고. 남편과 저는 매번 같은 내용으로 싸웠어요. 남편은 학원 일에 대해 아무런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저는 별이에게 소홀한 남편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급기야 우리 둘은 부부로 살고는 있지만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어요. 서로 얼굴 마주쳐도 인사만 겨우 할 뿐 대화라고는 조금도 없었죠. 그런 것이 마음 아프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우리 별이가 하루라도 빨리 나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니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상황이라 이게 뭔가 싶어 몇 번이고 서류를 읽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부부가 맞기는 하니? 만나면 싸우고 아니면 서로 무시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서로 정리하는 게 낫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별이는? 당신 별이 생각은 안 해? 별이 생각해서 하자는 거야. 우리가 정상적인 부분이? 별이 앞에서 평범한 엄마 아빠 될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는 사정하듯 말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무심했던 것은 사실이었죠.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이혼을 결심할 만큼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별이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별이 이제 좋아지면 우리도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혼이란 말은 하지 마. 아무리 제가 사정하듯 말했지만 남편은 냉정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아이의 옷을 빨기 위해 집에 돌아온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집안 그 어느 곳에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벌써 오시고 뭐고 다 가지고 나간 모양이었어요. 오늘 이혼 서류를 제게 내밀었는데 당일 이렇게 짐을 다 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남자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얼마 뒤 남편은 결정을 내렸냐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저는 여전히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던 남편은 결국 언성을 높이며 제게 짜증을 냈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내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봤니? 매번 같은 일로 싸우고 서로 언성 높이고 그런데 별이가 건강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남편은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내며 저를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냉수를 들이키더니 저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좋았다고? 우리가? 그때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 모르지? 참았다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잖아.
오로지 별이 얘기만. 첫애 유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당신만 힘들었을 것 같아?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당신, 내가 힘든 거 신경은 썼어? 당신 힘든 거 알아. 알지. 그래서 별이 가졌을 때도 당신한테 말 못했던 거야.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 아니지, 여보. 아니야. 당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숨긴 거잖아.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싫기도 했고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오래전의 일까지 꺼내어 섭섭했던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남편을 설득하려고 해도 요지부동이었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둘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을 그렇게 서로 남은 앙금을 터뜨리고는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양육권과 친권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양육권을 제게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그동안 어떻게 별이를 키웠는데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죠. 서로에게 물러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도 남편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의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 별이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직장 구하고 다시 일 시작하면 별이한테 얼만큼 시간을 쏟을 수 있는데.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지. 매번 학원 일 핑계대면서 별이 외롭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래. 맞아, 인정해. 하지만 나는 경제적으로 당신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어. 별이가 완치되고 나서도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 수 있고. 당신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해도 당신이 별이 키울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사실 남편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였어요. 제게는 아무런 비전이 없었죠. 이미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라 다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죠.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저보다는 남편이 훨씬 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대신에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권은 보장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 달에 2번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적다고 화를 냈지만 이혼한 마당에 자주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럼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 그 사이에 별이도 좋아지겠지. 별이 건강해지면 주말에는 당신이 데리고 있어도 괜찮아. 그 말 약속할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 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저는 직장부터 다시 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직장에도 다시 찾아가 보고 구직 사이트도 뒤적거렸죠. 하지만 의외로 경력이 단절된 저 같은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곳은 잘 없었어요. 나이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막상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들이 많아 잘못했다가는 다단계에 걸릴 수도 있었죠. 한참을 찾아도 일을 찾을 수 없어 우선은 급한 마음에 가까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구했어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다녔죠. 그 와중에 저는 남편과 약속한 날짜에 맞춰 아이를 보러 갔어요. 아이는 매일 함께하던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제게 자신을 버린 것이냐고 묻기도 했죠.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별이에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끝까지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후회가 들기도 했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알아보러 다니는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보더군요. 그녀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 사정을 다 듣고 나서는 자기와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하더라고요. 학창시절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칭찬하시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미술 선생님께서 손이 빠르고 센스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게 너무 부러워서 잊을 수가 없다고 웃으며 말했죠. 제게는 천금과 같은 기회였어요. 정식으로 채용이 결정되고 저는 기쁜 소식을 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퇴원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들은 것이 없었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길로 저는 남편의 학원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소식을 들었죠. 남편이 다른 선생님께 학원을 넘겨준 것이 2주 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선생님들께 매달려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이혼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아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양육권도 친권도 남편에게 있었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할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인근 병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소아암을 다루는 병원은 몇 군데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해서 별이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출근도 있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동창은 사람을 찾아주는 곳을 통해 별이와 남편을 찾아주겠다고 했죠.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렇게 찾아다닐 게 아니라고. 별이가 사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안 찾아? 바보야. 너 이렇게 해서 별이 찾으면 어떡할 건데? 데려올 거야? 당연하지. 약속을 어긴 건 그 인간이잖아. 데려와서 어떻게 키울 건데? 네가 지금 제대로 된 집 있어? 아니면 직장이 있어? 너 어떻게 키울 건데? 동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마음에 박혔어요. 너 처음에도 경제력 때문에 양육과 포기했다며.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뭐야. 그럼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뺏길 거야? 절대. 이번은 절대 아니야. 그럼 사람 찾는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너는 별이 데려올 생각이나 해. 저는 그녀의 도움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약속한 대로 흥신소를 이용해 별이를 찾아주는 것을 도와주었죠. 하지만 어디로 숨은 것인지 쉽게 발견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건너 남편이 아는 사람에게 얻은 정보는 해외로 나갔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소아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망연자실이란 표현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날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조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는 방에 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별이가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찾아 헤매던 그때와 같았죠. 숨고 도망치려는 저를 밖으로 끌어내고는 건강해서 돌아왔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저를 닥달했어요. 나중에 내가 찾을 수는 있을까?
그럼 안 찾아? 이대로 포기할 거야?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찾아야지. 그러려면 네가 살아야지. 네가 든든하게 버텨줘야 애도 찾지. 친구는 끝까지 저를 응원하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더라고요. 매일 보는 아이의 사진을 제 면상에 들이밀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했죠. 저는 아이를 제 품에 안을 때까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은 힘을 쏟아서 살아나야겠다고 다짐했죠. 언젠가 만났을 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친구가 하던 결혼 정보업체는 규모가 커져서 웨딩 플래너 사업을 병행하게 되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웨딩팀을 맡아서 이끌게 되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러 오는 고객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언젠가 우리 아이가 자라면 꼭 내 손으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주는 상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정신없이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낯익은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름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커플들의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이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꾸만 가라앉으려는 기분을 억지로 끌어올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미팅룸으로 들어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름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도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하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옆에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의 여자가 입을 틀어막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 이 사람을 봤던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다가 학원에서 그 남자의 보조교사를 하던 여자라는 것을 기억해냈죠. 오랜만이네.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어. 남자가 먼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걸더군요. 저를 보고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웃음이 나와? 지금? 너무 오해라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이런 일? 각설하고 별이, 내 딸 어디다 숨겼어? 저는 더 이상 그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딸의 안부부터 물었어요. 남자는 더듬거리며 대답을 피하더군요. 빨리 말해. 별이 어딨냐고. 내가 데려갈 거야.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이 그랬지? 내가 자리만 잡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우리 잠깐만 진정하고 조용히 얘기하자. 조용히? 내 자식을 빼돌렸으면서 조용히? 너 같으면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닥쳐! 내가 지금 그쪽이랑 얘기해? 어디 끼어들어? 별이 문제야. 내 딸 이야기에 그쪽이 뭔데 말을 섞냐고. 이봐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말이 심해? 아이 잃은 어미가 어떤 마음인지 그쪽이 알아?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마. 나는 그쪽하고 할 말 없으니까. 여자는 발끈하면서 뭐라 말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급하게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잠깐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따로 볼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라고 그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고집스럽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여자를 먼저 보내고 저는 그 남자를 제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됐어? 말해. 내 딸 어디 있는지. 도대체 1년 동안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전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리곤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별이는 이제 없어. 없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외국으로 갔다고 하더니 거기 두고 온 거야? 그래? 외국 어디야? 미국? 어느 병원에 있는데? 미국으로 간 건 맞지만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말 똑바로 해. 그럼 미국도 아닌데 왜 내 딸이 없다는 거야? 전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야? 무슨 개수작이야? 그냥 말해. 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별이가 있는 곳이야. 저는 깜짝 놀라 명함을 확인했어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의 명함이었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휘청거리자 그 남자는 저를 끌어 자리에 앉혔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이어가는데 갑자기 나빠져서 결국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 너 그걸 나한테 숨겼어? 그래? 나는 좀 더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곳에 가면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간 거였다고. 제정신이니? 몸도 약한 애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비행기에 태워? 너 아이가 있던 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 그 병원 소아암 쪽으로는 이름 있는 병원이었어. 담당해주시는 선생님도 여기저기서 러브콜 오실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었다고. 그런데 미국?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알아봤어. 다들 훌륭한 분들이고 좋은 병원이지. 그래도 미국 병원이랑 컨택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간 거야. 누가 컨택을 했는데? 너 자세히 알아본 거 맞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 미국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좋아졌다고. 그런데 갑자기 나빠지는데 손 쓸 수가 없었어. 이 짐승 같은 놈아. 어떻게 그걸 나한테 숨겨? 어떻게 애가 죽었다는 사실마저도 숨길 수가 있냐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울부짖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로지 딸을 다시 만나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꿈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게 모두 헛된 희망일 뿐이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자는 그렇게 연락이 끊겼으니 당연히 제가 잊고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그 남자의 대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저를 안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와 조금도 닿고 싶지 않아 발버둥을 치며 그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딸을 살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죠. 소식을 들었는지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남자를 밀치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어요. 별이가 죽었대. 그것도 6개월 전에 죽었대. 친구는 저만큼이나 분노한 얼굴을 하고는 남자에게 다가가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철썩하고 큰 소리가 울렸죠. 친구는 그걸로 성이 차지 않는지 반대편 뺨도 똑같이 쳤어요. 남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딸 만날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텼는데 뭐? 죽어? 심지어 그 마지막도 못 보게 만들어? 당신 누군데 지금 나한테 내가 누군지가 중요해? 인두껍을 쓰고 그런 짓을 벌였으면서 지금 남자는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친구는 사람을 시켜 그 남자를 쫓아내고는 무너진 저를 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괜찮다는 그 흔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음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저를 안고 같이 울어주었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정신이 들더군요. 저는 추모공원 어딘가에 묻혀있을 아이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처럼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어서는 함께 다녀오자고 말했어요. 추모공원에 갔더니 수목장으로 치러졌다고 하더군요. 수많은 나무들 사이에서 저는 겨우 별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이의 나무를 보자 멈췄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낯선 나라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에 열불이 터져 답답해져 왔죠. 저는 몇 번이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래도 갑갑함이 사라지지 않아 나중에는 쥐어뜯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친구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도 먹으라고 친구가 죽을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가 않았죠. 뭐라도 좀 먹어. 며칠 동안 이렇게 있는 건지 너 알아? 이대로 그냥 죽으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잖아, 너는. 그래,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먹어. 너 아직 할 일 남았어.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어. 이제 별이도 없는데. 친구는 자신이 알아온 정보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싶어 친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죽을 먹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만사가 귀찮았기에 알고 싶은 것은 없다고 그냥 가라고 했죠. 너, 내 얘기 안 들으면 후회한다. 네 딸에 관한 얘기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하며 빨리 죽그릇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저는 넘어가지도 않는 죽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겨우 한 그릇을 비운 저에게 친구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흥신소에서 받아온 자료 같았죠. 그 속에는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전 남편과 함께 왔던 그 보조 강사였죠. 이게 뭐야? 이혼 누가 먼저 하자고 했어? 그놈이지? 저는 이혼을 하게 된 시점에 전 남편과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친구에게 말해주었어요. 잠자코 듣고 있던 그녀는 잔뜩 비웃음을 머금은 얼굴을 하고는 제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이 바보야. 그걸 믿었어? 이 여자 누군지 알지? 네 남편 학원에서 일하던 여자. 보조 강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식 강사가 됐다고 하더라. 알아. 그 남자 강의에는 거진 이 여자가 다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했었거든. 저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도통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제 이혼 이야기를 하다가 보조 강사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제가 멍하게 그녀만 바라보자 친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휴, 아직도 모르겠어?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시점이 이미 이 두 사람이 눈 맞아서 같이 살림을 차렸다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냥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헤어졌다고만 믿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뭐?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서 애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찾아오지도 않았던 거고? 저는 제게 이혼을 이야기한 것도 속상했지만 아이가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마음이 떴는데 그럼 뭐하러 보러 오겠냐?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친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 뭐가 더 놀랄 일이 남아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친구의 말에 저는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을 뿐이었죠. 너랑 이혼하고 나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가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가 누구 애겠니? 설마... 저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본 그 사진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와 별이가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남자는 다른 곳에서 아이를 만들고 있었더군요. 단순하게 저한테 지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순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혼 서류를 빨리 작성하라고 다그쳤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그 미국으로 가자고 한 것도 이 여자 의견이었대. 미국 병원도 따로 알아봤는데 이 여자가 아는 사람이 있더라? 친구의 입에서 아이의 이름까지 등장하자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그럼 우리 딸을 데리고 미국 가자고 한 사람이 이 인간이라고? 그리고 이 인간이 하는 말을 전 남편이란 작자는 그냥 듣고 따라간 거고? 미국에서의 일은 맞는 것 같아. 건강해진 것도 사실이고 갑자기 나빠진 것도 맞아. 친구는 더 알아낸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픈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전 남편과 제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자고 했던 그 여자, 두 사람을 찾아가 당장이라도 사생 결단을 내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 표정이 점점 사나워지자 친구는 말을 멈추고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너 이대로 달려들면 아무것도 못해. 두 사람 한국 돌아와서 엄청 큰 학원 차린 거 알지? 우리 웨딩샵에서 나가서는 다른 곳에 갔나 본데 그쪽에서 그러더라. 엄청난 큰 손이라고. 내가 두 년놈들 결혼하게 둘 것 같아?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두 사람 지옥에 보내줄 거야. 친구는 제 등을 토닥이며 무슨 일이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인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여자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뭔가 더 있어. 저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일을 가는 친구를 보다가 불현듯 왜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 말해. 뭐가 필요한데? 날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네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있잖아. 친구는 빙그레 웃더니 그걸 이제 묻느냐고 하더군요.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몰랐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생각났죠. 학창시절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었는데 제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학창시절 인연이라고 그랬지만 제 느낌상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웃던 그녀는 제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그 속에는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인 남자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너... 우리 엄마가 너희 아빠랑 재혼을 하셨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깜짝 놀라 사진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나도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어. 새아빠는 날 보면서 널 생각하셨던 것 같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나한테 꼭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셨거든. 그렇게 정이 들고 나니까 비밀로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 그때 알았어. 네가 새아빠의 자식이란 걸. 새아빠는 나한테 꼭 널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어. 지금 아빠는 설마... 엄마랑 호주에 계시지. 건강하게 계셔. 그럼 지금까지 날 도와준 이유가 다 아빠 때문인 거야? 우리는 피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자매니까. 저는 그제서야 왜 저보다 더 화를 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남편의 뺨을 때린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그러니 자신의 도움을 받더라도 무조건 전 남편과 그 보조 강사를 용서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저는 절대 용서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생일이 조금 빠른 친구를 언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언니와 저는 우선 전 남편과 결혼한다는 보조 강사에 대해 알아보았죠. 그러다 아주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낳았다는 아이가 어쩌면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알았지만 그 남자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언니는 사람을 시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샘플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보조 강사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고용한 사람들이 어찌나 유능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결과지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는 역시였죠. 두 사람 사이에 친자 관계가 전혀 성립하고 있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남자의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학원에 나타난 제 얼굴을 확인한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인지 급하게 저를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는 블라인드를 내리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까지 걸었어요. 저는 그의 행동이 우습더라고요. 저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은 채 그 남자가 권해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제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뭐 때문에 찾아온 거야? 별이 있는 곳은 알려줬잖아. 우리 사이에 얘기가 남았어? 그 입에서 내 딸 이름 나오게 하지 마. 당장이라도 네 목을 뽑아버리고 싶으니까. 험악해진 제 말에 그 남자는 헛기침을 하며 살짝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왜 온 거야? 네가 나한테서 딸을 빼앗아 갔잖아. 그리고 마지막도 못 보게 만들었지. 그럼 이번에는 내 차례 아니겠어? 저는 그 남자의 앞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그는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당황하면서 결과지를 꺼내들었죠. 이게 뭔데? 유전자 검사는 뭐고? 아주 재미있는 결과일 거야. 남자는 천천히 서류를 오픈하고는 뚫어져라 바라보며 읽기 시작했죠. 종이를 쥐고 있던 남자의 손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죠. 어때? 내 딸은 타국에서 엄마도 없이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네가 좋다고 물고 빠는 아들은 네 자식이 아니라네. 거짓말. 네가 무슨 수로 샘플을 얻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요즘 흥신소 몇 군데만 알아봐도 이런 정보는 그냥 얻을 수 있어. 안 믿겨? 그럼 삼자 대면 할까? 뭐?
삼자되면? 그래, 나랑 너랑 그 여자랑. 아니면 이건 어때? 너랑 그 여자랑 진짜 애기 아빠랑 말이야.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더러 당장 이곳을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에게 말했어요. 빨리 확인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원장실을 나오는데 등 뒤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학원을 빠져나왔죠. 그러다 학원 입구에서 밖에 나가다 오는 그녀를 마주쳤죠. 여긴 어떻게? 그녀의 품에는 잠든 아이가 안겨있더군요. 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쁘긴 한데 참 아빠를 안 닮았네요. 무슨 소리예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당황하면서도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학원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 그녀의 반응에 오히려 저는 더욱 여유를 찾았죠. 엄마를 닮은 것 같지도 않고. 그녀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네가 노려보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말에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인지 그녀가 휘청거렸어요. 영원한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 내 가정을 그렇게 깨버렸으면서 뭘 이런 걸로 놀래? 당신 지금 말한 거야? 다 얘기했어? 저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툭 치고는 건물을 빠져나왔죠. 학원 아래에는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해결받냐고 묻는 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에 어떻게 왔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괜찮은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언니가 이 건물을 사들였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언니 설마 조물주 위에 있는 게 건물주라잖아.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언니는 이 정도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 사이를 깨부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겨우? 절대로 두 사람은 여기서 학원은 못하게 될 거야. 어디 손가락만 빨고 있어 보라지. 언니가 결의를 불태우는 모습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요? 제 사무실로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염은 제대로 깎지도 않은 얼굴로 얼마 전 모습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는 들어서자마자 제게 유전자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제가 보여준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류를 열었어요. 결과는 그대로였죠. 그래,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은 알았네, 이제. 어떻게, 너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네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한 건지 그게 더 중요하지. 바보같이 호구인 줄도 모르고 해벌쭉해서는. 너는 나를 그렇게 속이고 행복할 줄 알았니? 남자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런 남자를 전혀 말리지 않았죠. 뭐 하는 짓인데?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큰 죄를 졌다.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큰 고백이라고 무릎까지 꿇어?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보았어요. 정말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이냐고 묻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사과는 받아주지만 절대 용서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아연실색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당신이 남은 시간을 평생 후회하면서 불행하기만을 바랄 거야. 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잖아. 아이를 보지 못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앞으로 네가 겪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 해도 소용없는데 여기 있어봤자 뭐 하겠냐고 하더니 그대로 사무실을 나섰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는 책상에 올려둔 아이의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혹여나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지만 건물주가 된 언니는 건물 재보수를 핑계로 남자의 학원을 쫓아냈다고 해요. 남자 쪽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엄마들이 자주 본다는 맘카페와 인근의 지역 정보 카페에 글을 올렸고요. 저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이를 어떻게 빼앗아갔는지에 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공개했죠. 엄마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촘촘하더군요. 그 남자의 학원에 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나돌자 그 사람을 보고 학원을 보냈던 어머니들도 하나 둘씩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몰리던 원생들이 썰물 빠져나간 것처럼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썰렁하기만 했죠. 결국 월세를 견디지 못한 남자는 폐업 신고를 했답니다. 학원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문을 닫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당연하죠. 언니 말에 의하면 그 중에는 조금 위험한 사채도 있다고 귀뜸해 주었답니다. 그뿐만은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알아보던 두 사람이 깨어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전 남편은 자신을 속인 그녀를 고소하니 어쩌니 그렇게까지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언니는 결혼식 할 때 말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은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갔지만 언니 말대로 했던 것이 어쩌면 더 충격적이었겠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수목장에 있는 아이를 근교의 납골당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아이를 넣어주고 둘이서 함께 V 모양을 그리며 찍었던 셀카 사진을 함께 장식했습니다. 언니는 저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붕어빵을 찍어내도 이렇게 닮을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 직접 아이를 만나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들어있는 곳을 쓰다듬으면서 속삭였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자식으로 찾아와 달라고 말이죠. 그때는 절대 손 놓는 일 없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했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